예, 저는 본래 시흥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아래에 학교가 이제 뭐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려니 하고 생각하고 왔는데 자치분권 학교는 좀 다르네요. 그 수십 개 학교 중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말씀은 아까 드렸지만 시장님 인사 말씀 들으니까 낙수 효과 같은 거 30년 전에 듣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게 입증이 안 됐죠.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공직 교육을 뭐 중앙교육연수원이나 뭐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그 세계관하고 듣는 분들 세계관하고 잘 일치 안 되는 면이 더 많더라고요. 일치가 안 돼서 강의할 때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오늘은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 제자백과 철학 그리고 이제 자치와 분권의 의미 이걸 연결시켜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이 부담이 되면 제목을 바꾸어도 되고 내용을 조금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은 지금 현재 첨단의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오래된 이야기요. 뭐 24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제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지금 이 지구라는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존하는 게요. 요즘 젊은이들은 더 힘들죠. 네. 뭐 인류가 뭐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고, 그 연대도 뭐 200만 년이었다가,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200만 년이었다가, 뭐 500만 년 뭐 이러다가 케냐 쪽에서 이제 뭐 700만 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기나긴 진화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인류가 어떻게 생존해 왔는가 뭐 50만 년 동안 사냥을 하고 1만 년 동안 농경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1만 년 동안 농경한 것은 우리 문화 뿌리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도 경험해 보실 수 있죠. 그런데 50만 년간의 사냥은 우리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1만 3천 년 또는 1만 4천 년경 전에 빙하기가 끝났는데 그 시기에 인간이 사냥을 하면서 생존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겠죠. 뭐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무슨 이제 날카로운 뭐 발톱이나 뭐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냥꾼으로서는 낙제점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협력하면서 살아남았겠죠. 작은 공동체나 아마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남았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 협력하는데 유리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요.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 과학의 대상이 아니죠. 뭐 눈에 보이는 것이라야 감각으로 환원되어야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야 과학의 대상이 되는데 본성이란 건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과연 본성이 협력하는 본성인지 아니면 그 투쟁적인 것을 본성으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인간 사회의 조건이죠. 그래서 부득불 협력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사실 뭐 빙하기나 이런 시기에 농경을 시작하지 못했던 그 시기 인류는 아주 지금의 우리 같은 진화론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같은 종일 텐데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같은 종일 겁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 당시 인류와 지금의 인류는요. 아마 빙하기 시대를 살았던 인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인류였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우연히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생존하고 또 우연히 먹을 것을 못 찾게 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우연히 어떤 먹을거리를 찾아서 배를 채웠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우연히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인간은 다음 끼니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 생활자다,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10년 후에 뭐 100년 뒤에 교육이 백년지 대교육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오늘 우연히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 일당을 얻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죠. 그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의 권익을 위한 정책에 자신의 그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가, 이런 오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OECD 국가가 아닌 여러 가난한 나라에서 사실은 독재 정권이 많죠. 뭐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 전부 이제 독재 국가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미래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루하루를 전 인류가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시대가 그런 수렵 채집기 또 빙하기 시대의 인류였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온이 온화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한 게 1만 년 전쯤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이제 그러니까 식물을 농작물로 바꾸고, 식물을 농작물로 바꿨다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1년 단위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1년 단위로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동물을,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향상시키게 되니까 이 삶을 계획하는 이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되고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마천은 수천 년 앞을 내다보고 기록을 남긴 거죠. 그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당장 그 시대의 권력자를 위해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수천 년 앞으로 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기는 뭐 계속 읽힐 테니까 어쨌든 지금 2000년 뒤고,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바라보고 미래의 권능을 위해서 기록을 남겼죠.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 농업혁명,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대의 혁명은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만큼 생산성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경제상의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건 자유시장 경제가 이제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고요. 인간의 욕망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방법, 지금 이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산업혁명과 버금갈 만한 혁명적인 경제상의 변화가 바로 이제 농업혁명입니다. 그게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기원전 7, 8세기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7, 8세기 무렵이 되면은 그 전까지는 오직 인간의 힘에,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가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소를 이용한 우경 농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쟁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방식이 아니라 소를 이용해서 이제 경작을 하게 된 거죠. 일항재배도 시작되고요. 그냥 이렇게 토지 위에다가 그냥 그 곡식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항을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씨앗을 스며서 씨앗의 생존율이나 또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게 했고, 또 이제 이 잡초와의 경쟁에서 곡식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호미 같은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수차나 물레방아 같은 기계를 만들므로써 그전까지는 불모지로 버려졌던 곳을 개간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성이 한 1000배 이상 향상된 걸로 학자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동아시아 사회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자백과 사상은 바로 그 시기에 꼽힌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단일한 주라고 하는 나라요. 주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이 중국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주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1100년 경에, 정확하게는 1112년 경으로 비정을 하는데,
1112년경에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 은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주나라의 무왕이 이 천자가 되어서 봉건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나라가 시작됩니다. 주나라가 이제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기원전 7, 8세기 한 4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주나라 종주국이 본래 비옥한 토지도 가장 많고 그리고 군사력도 가장 강하고 그리고 인재도 가장 많았는데 다른 제후국들이 나누어져 있던 이 제후국들이 그 당시 이제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뭐 철제 농기구를 먼저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7, 8세기예요. 이 구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건 제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구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꽃피운 것이 이른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자백가거든요. 제자는 여러 선생님들 자라고 하는 게 좀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선생이라고 하는 높임말인데 그런 철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백가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이 혼란한 천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지 자신의 그 정치적 이념을 제시하기 시작한 게 제자백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제가 오늘 이제 네 사람을 이제 꼽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뭐 사실 그 공자를 비롯한 유가 사상을 이야기할 때 뭐 한 학기를 다 해도 부족하고 뭐 다른 사상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요 2시간 내에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은 요 네 사람 정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먼저 공자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이제 공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논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어라는 책은 그러니까 세상을 예를 들어서 논어를 읽은 사람과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면 뭐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간단하게요. 공자는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살아있을 때 엮인 책이 아니라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제자의 제자대에 가서 논어가 편집됩니다. 그때 비로소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대도 아니고 제자의 제자대예요. 그럼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이 공자의 말이 전해졌는가? 기억으로 전해진 거죠. 기억으로. 우리가 이제 기록도 소중합니다.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기록을 남기지 않죠.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미래를 생각하는 자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 기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결국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쪽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자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도 그 기록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조선시대 역사 기록은 왕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보지 못하게 했는가?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록하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나를 잘 기록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당대의 역사 기록 그리고 바로 앞선 시대 선왕의 역사 기록을 못 보게 해요. 세종이 보고 싶죠. 왜 보고 싶으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태종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역사에 별로 좋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뭐 사람 많이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그냥 막 죽였잖아요. 정도전도 죽이고 정몽주도 죽이고 뭐 이랬으니까 그거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하들 중에 뭐 병계랑이나 황계 이런 신하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종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냥 보고 그대로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계랑이 뭐라 그러냐면 전하께서 만약 이 기록을 보고 돌려주신다면 이후로 이 기록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리어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종은 안 봤습니다. 세종답게 안 봤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있죠. 연산군 봤어요. 보니까 세조에 대해서 찬탈한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썼어? 그러니까 김일손이 썼어. 그러니까 김일손 사관 참수합니다. 그리고 이 조의제문, 의제를 위로하는 이 문장, 그러니까 초나라 항우에 의해서 시해된 초나라 황제 의제를 김종직이라는 유학자가 애도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역사 기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초나라 의제가 누구겠어요? 단종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역으로 세조가 찬탈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얘도 죽여라 그러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관 참시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과는 쫓겨났죠. 예.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기록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이 최고 권력자들이고 그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기록이 엄정하고 믿을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거죠. 예. 저 잠깐 이제 기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어라는 기록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5,000자밖에 안 되거든요. 이 15,000자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게 맹자는 글자 수가 35,000자 정도 됩니다. 노자는 5,000자밖에 안 되고요. 노자 도덕경은 이 노자요. 그리고 장자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사마천 사기에 따르면 10여만 자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65,000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논어에 나오는 이 15,000자는요. 뭐 노자나 장자나 맹자에 비해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논어 첫 페이지 딱 넘기면 하기 시습지 불용요로 배우고 때때로 있기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거예요. 뭐 유붕자원방내 불용 낳고 벗이 원방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니 또한 반갑지 않은가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뭐 재미있습니까? 뭐 새로운 진리다. 글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 뭐 요즘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아마 야, 너는 기쁜지 몰라도 난 죽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뭘 배우는지에 이제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기억을 하고 반드시 내 제자에게까지 전해줘야 되겠다. 기록보다 더 소중한 게 기억이잖아요.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 하드디스크 저장장치와 같은 거고요.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매체는 그 매체를 담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휘발성이죠.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정말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공자 제자들은 뭐하러 공자가 얘기한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넣어 다니다가 또 기억고 제자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제자에게 전해주고 제자들이 이제 그걸 죽간에다 기록하고 목판에다 기록하고 청동기에다 쓰고 그리고 심지어 돌에다 새기고 막 이래요. 불태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번 불탔거든요. 진시황제가 불태웠죠. 이사. 유학자였던 순자의 제자 이사에 의해서 역으로 내부의 적에 의해서 불태워집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불태우지 못하게 하려고 돌에다 기록하고 이랬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슨 진리가 담겨 있다고.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논어 향당편 20장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마국간 구자인데요. 구분. 마국간에 불이 났다. 공자 집에 있던 마국간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조할. 이때 자는 이제 공자 선생님을 가리킵니다. 선생님께서 퇴조. 그때 공자가 벼슬 하고 있을 때니까 조정에서 물러나와서 조정에서 퇴근한 거예요. 퇴근해서 말했다. 물은 거죠. 물었다. 뭐라고 물었냐면 상인호와 사람이 다쳤는가? 물음표예요. 호는 사람이 다쳤는가? 이렇게 묻고 불문 말하시다.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공자 집에 있던 공자 집에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 이제 화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잊지 못할 이야기라고 이걸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또 제자에게 전해주고 제자들은 그걸 막 돌에 새기고 청동기에 새기고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이 말과 사람이 시장에서 어떤 값으로 거래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황당하죠. 예. 그런데 이 당시는 이 말값이 말 한 마리 값이 사람 죄송합니다. 서너 마리 값이었거든요. 예. 사람 서너 마리 값이 말 한 필 값하고 같았어요. 그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민입니다. 예. 요 민이라고 하는 건요. 본래 요거는 이제 간 또는 안으로 읽는 글자인데 이게 눈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 눈목자가 왼쪽에 있는 안경할 때 이렇게 쓰죠. 근데 본래는 눈목자가 없어도 눈한자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눈동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눈동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이 눈동자를 찔러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한 그런 노예민이 민이었어요, 본래. 예. 그러니까 이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전쟁을 하면 일상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가장 수준 낮은 방법이 폭력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폭력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빼앗으면 되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로크, 루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예. 그게 이제 무한한 권리예요. 근데 이제 나만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다 그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사회 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회계약설의 초기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은 상대를 제압하거나 죽인 다음에 물건을 빼앗거나 먹을 것을 빼앗는 것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후에 많이 빼앗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상대를 그냥 죽이지 말고 최소한의 노예적 실존을 유지할 정도만 이렇게 먹여주고 그로부터 이제 다른 능력을 빼앗는 것. 이게 더 고도의 방법이잖아요. 아까 그 죽이는 것보다 다른 일을 시키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냥 시키면 이게 좀 위험하죠. 뭐 적대심도 갖고 있을 것이고 언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력화시킵니다. 눈을 찔러서 못 보게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다리, 발 뒤꿈치를 자른다든지 뭐 손을 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압해서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민이에요, 본래. 근데 이제 좀 인도적으로 이제 좀 향상된 게 실제로 이렇게 뭐 다리를 자르고 이러지 말고 족쇄를 채우는 것 뭐 이게요. 그게 뭐 다리 자르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냥 죽이는 것보다 사는 게 낫고 다리 자르는 것보다는 족쇄를 채우는 게 뭐 낫고 뭐 좀 더 인간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그런데 이런 노예민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폭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농경이라고 하는 경제 분야에서 농경 활동이 공동체의 생산을 대부분 차지하는 시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민이었던 존재들이 농사에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민입니다. 이 민들이 농사에 종사하게 되면서 민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공자나 맹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자 맹자가 이제 덕치거든요. 공자가 주장해 덕치입니다. 덕치에 대한 표현은 뭐 예를 들어 논어 전체가 이제 20편이란 말이에요. 그 20편 중에서 두 번째 편이 이제 위정편인데 정치를 덕으로 베푸는 것.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공자가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냐면 마치 북극성은 밤새도록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여러 별들은 이제 빙빙 돌죠. 다른 별들은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이제 돌잖아요. 그런데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무별들이 북극성을 싸고 돌면서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위의 정치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논어에서. 그게 덕치입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은
본래 이제 무력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무력. 무력이라고 할 때 무력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물력 뭐 이렇게 쉬운데 사실은 물력이 아니라 문덕입니다. 문은 힘이 아니고 력의 반대는 덕이고요. 무의 반대가 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문덕으로. 그 이전까지는 무력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 뭐 높은 건물을 쌓게 한다든지 뭐 피라미드를 만들게 한다든지 뭐 불가사의네 뭐네 뭐 말이 많지만 뭐 한 노예 한 30만 명 뭐 이러고 기간 한 10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 싸울 수 있어요. 30만 명 다 이렇게 데려다 주고 저 피라미드 뭐 그 잘라서 뭐 수십 년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통제하던 게 노예민이었는데 농사에 종사하게 되면서 그런 방식이 통하지를 않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농산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의 단순한 노동과는 달리 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밤 늦게까지 일을 고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효제충신의 그 덕이에요. 예.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게 효제충신의 도리,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지 이걸 잘못 이해하면 덕치다 그래서 군주가 덕을 갖고 있다. 물론 덕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군주가 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뭐 나눠준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덕을 가지고 뭐 나눠준다든지 그 덕을 가지고 뭐 감각적으로 통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효제충신의 도리를 지키면서 자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덕지입니다. 근데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이 당시에 민이라는 존재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각 제후국들이 경쟁하게 되면서 이 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대하고 위로는 부모를 모실 수 있게 하고 뭐 아래로는 처자식을 다 잘 부양할 수 있고 또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산업사회에 사니까 형제간의 우애라는 게 별로 강조가 안 되죠. 뭐 형제간에 별로 우애 안 해도 뭐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농촌에서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형제간에 우애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예.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아야 되고, 예. 뭐 동네 어르신 보면 인사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상녀 나가면 같이 져야 되고요. 자기도 죽을 텐데 그럼 나중에 자기 상녀도 누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산 조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래 노예민이었던 존재가 농민으로 바뀌면서 그런 생산력 향상의 필요가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그냥 뭐 공자맹자가 마음씨가 그냥 좋아서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씨가 나빴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거는 마치 서구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의 계몽군주들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칸트가 그렇게 칭찬했던 프리드리 대제 같은 사람이 왜 백성들이 계몽되기를 바랐겠습니까? 사실 이 백성들이 계몽되지 않은 시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통치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 정도 시민력을 갖고 있어야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그 시민으로서 계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민이 아니고 신민이 낫죠. 신민을 통치하는 게 더 쉽거든요. 자기 권리라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일하고 뭐 주는 대로 밥 먹고 뭐 이게 더 신민이 더 통치하기 쉬운데 그 당시 계몽군주들은 그걸 바라지 않고 시민이 되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 19, 18세기 유럽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를테면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이 나라를 그 당시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의 경쟁 속에서 유지하려면 그런 시민력이 이제 그 증강되어야만 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이게 노예민 얘기했습니다만 생소한 건 아닙니다. 이거 노예를 사고 팔던 시기가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그 미국이 노예 해방 선언한 게 그 1863년이죠. 이후에 뭐 남북 전쟁 뭐 일어나고 합니다만 어쨌든 1863년에 누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까?
이 북부의 링컨을 중심으로 이 북부의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남부에 있던 사람들은 노예 해방에 동의하지 않았죠. 노예 해방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부 사람들은 다 마음씨가 좋고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남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뭐 인권의식이 없어서 그랬을까? 비슷했겠죠. 그 마음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북부 지역에서는 공장을 갖고 있었고 남부 지역에서는 농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농장에는 이제 노예 노동이 목화솜 따고 뭐 이렇게 단순한 노동에 종사하면서 그 노예 노동을 활용해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북쪽에 갖고 있던 이제 공장은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부족해요. 근데 좀 남쪽에 보니까 노동자가 빠글빠글해요. 그런데 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분이 예속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게 노예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시킨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링컨이라는 정치인이 단순히 마음씨가 나빴다는 증거는 없죠. 뭐 별로 없죠. 그런데 단순히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경제의 그 방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농업 생산력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농업에 종사하는 이 민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고, 그런 민의 안정적인 그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게 공자 맹자의 덕치론 왕도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덕치고 맹자는 뭐 혁명론이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제 덕치를 주장하면서 명분론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명분론은 정명론입니다. 이른바 이제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 다와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와야 하고 뭐 다와야 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맹자의 혁명론은 뭐냐면 이게 이제 명은 천명입니다. 이 당시 관념은 이제 군주가 천하를 다스리는 권리는 하늘이 명령한 것이고, 그 하늘이 명령해서 명령하는데 누구한테 명령을 하느냐? 덕 있는 사람에게 명령한다 이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덕이 임금답지 못하면 그걸 바꾸는 것, 바꾸는 게 혁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혁명은 맹자가 얘기한 혁명론의 혁명은 완전히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뭐 레볼루션 이런 건 아닙니다. 레볼루션은 여기 이제 R자를 빼면 에볼루션이 되죠. 에볼루션은 이제 진화인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 종이나 개체가 그대로 일단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게 뭐 발전을 하든 변화를 하든 하는 것이고, 레볼루션 하면 이건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주장할 때도 그 레볼루티오니부스라는 말을 쓰죠. 그 라틴어로 이제 거꾸로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전회 이렇게 돼 있지만 하늘이 도는 게 그러니까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땅이 도는 거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가 아닌 혁명, 레볼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혁명은 이게 이제 지배 세력이 교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중세까지의 유럽의 지배 세력은 이 신성 권력하고 세속 권력, 교황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이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고 하면서 이제 통치를 했던 건데, 그런 제1신분, 제2신분을 제3신분이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버린 거죠. 제3신분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니까 그게 이제 근대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주장한 혁명론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새로운 왕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은나라의 왕이 주나라의 왕으로 바뀌고, 뭐 주나라의 왕이 한나라의 왕으로 바뀌고, 뭐 그 사이에 진나라가 있긴 있습니다만요. 그런 방식의 왕조 교체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적 의미의 혁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맹자가 무슨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뭐 혁명을 이야기하고 한 건 아니고 왕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똑바로 왕조 정치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런 혁명이 정당화된다 이거거든요.
그 정당화는 논리가 뭐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자의 정명론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맹자의 혁명론은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바꾼다 이거죠. 같은 논리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이럴 때면 맹자 같은 경우는 저렇습니다. 그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어요. 선생님, 대신 훌륭한 신하, 대신이 무슨 뜻이? 대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대신은 군유과적 간, 임금이 유과, 과실을 저지르면 과실을 가지게 되면 과실을 저지르면 뭐뭐 하면 뭐여 적자입니다. 그럼 간 말립니다. 간이라는 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의 잘못을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결과는 이제 죽음입니다. 요즘 이제 잘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맹자는 이제 이거 다 하고도 이제 안 죽었어요. 근데 간하는데 그 다음 말이 글작입니다. 삼간이 불청. 그러니까 임금이 잘못하면 간하는 게 중신이고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하면 이제 소인이고 뭐 이 자리만 채우는 신하고 뭐 이게 신하 노릇 못하는 거죠. 신하답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삼간. 세 차례 간했는데도 불청. 듣지 않으면 임금이 이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역위. 임금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맹자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나라 선왕이 얼굴이 막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맹자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사람이에요. 그냥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벼슬을 못했죠. 가는 데마다 막 그렇게 지르고 다니니까 이게 뭐 말은 듣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 왕들은 현자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권력이나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라딘도 뭐 현자 나탄을 만나고 싶어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알렉산더가 왜 디오게네스 가서 만나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지원하고 왜 그러겠어요? 현자라고 자기도 뭐 그런 사람으로 칭송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디오게네스한테 가서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비켜 뭐 이 말밖에 안 했죠.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왕도 그렇고 혜왕도 그렇고 맹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폼만 잡았지 실제로 맹자에게 벼슬을 주어서 통치의 권한을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맹자는 이제 결국 왕도 정치 이념을 그 당대에 자기 정치적으로 실험해 볼 기회가 없었죠. 근데 어쨌든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왕도라고 하는 것도 왕은 유덕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맹자는 이제 이 왕과 패를 구분을 했어요. 패는 패도 정치,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왕도 정치고요. 근데 패도 정치를 맹자가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이력 가인. 이력은 폭력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가인, 인을 가장했다. 어지린자는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본적으로. 본래 이 어지린자의 글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한자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지금 현재는 한 5만 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글자는 여러 글자가 합쳐져서 한 글자가 되고 또 어떤 글자는 한 글자가 나눠져서 또 여러 글자가 되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체도 막 각각 다르고 하니까 사실은 수십만 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건 제가 뭐 한 봤더니 한 3만 자 이상 넣은 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 어지린자도 여러 글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각골문에서 가장 오래된 어지린자의 모습은 그 몸신자 밑에 마음심자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식으로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발견된 거는 그 1993년에 그 중국 그 중국에 가면 형문이라고 그 호북성 형문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곽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이제 곽점 초간 곽점 시대 중국 고대 이 전국 시대 남쪽의 왕조 초나라의 주간이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4만 자 정도가 이제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어지린 자가 몸신자 밑에 마음심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써져 있지 않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몸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자의 아랫부분이 볼록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거는 이제 사람의 심장 모양을 그린 거예요. 심장 모양을 그린 걸 가슴을 마음이라고 생각한 건 이제 뭐 지금까지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몸신자는 그럼 어떤 뜻인가? 사람인자인데 여기 볼록한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임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다면은 그때 사람들 생각이나 지금 우리 생각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아들 자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그럼 뭐 확실한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된 글자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이제 거꾸로 됐다고 하는 거 10달 다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서 있다가 나중에 출산이 임박해지면 이제 거꾸로 돌아서 머리부터 나오는 게 이제 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신자의 뜻입니다. 그 몸신자는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거죠.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임신한 여성이 자기 몸에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어지린자의 뜻인 겁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인간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나이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독립된 개체가 되니까 남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실 남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몸에 있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그 매개가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이 이제 이런 글자에서 나오거든요. 그 이제 현대의 뭐 임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들도 그 이 몸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발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인인데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개인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만 이게 정치인이 그러면 이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뭐 이게 되는 겁니다. 그 현대적인 의미로 풀이를 하면 예를 들어 뭐 넬슨 만델라 같은 정치인이 어떤 국가의 그 품격을 이야기할 때, 국격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나라의 부유층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이 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정책인데 이 패도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실제로는 폭력을 가지고 그런 인정을 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맹자가. 그 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왕도는 이덕행인, 덕으로. 이 덕은 이제 물리적인 힘, 폭력이 아니라 문덕인 거죠. 문덕을 가지고 이덕행인, 그런 인정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 이게 왕도다. 왕도는 이제 이 덕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를 어떤 식으로 베풀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천하에서 가장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베푸는 게 왕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뭐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주 웃긴 나라로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오죽하면 뭐 헬조선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이 들어섰죠. 같은 해에 4월 4일에 정몽주가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죠. 그리고 7월 17일 날 이 태조 이성계가 이름을 이 단어로 바꾸고 왕이 되는 게 7월 17일입니다. 먼 나라를 3달 만에 3달 남짓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몽주가 마지막 그 고려의 그 충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데 입증이 되는데 정몽주 죽고 나자마자 그냥 조선에 나라가 들어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 개경 수창궁에서 태조 2단이 즉위를 했는데 이때 즉위 교서를 누가 썼냐면 정도전이 썼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저 조선조 500년 내내 역적으로 간주됐거든요. 왜 역적이 됐냐면 그 태종 이방원이 아니라 저 방석을 이 태조 이단의 뜻을 따라서 이방원이 아닌 방석을 지지하다가 결국 제거당했죠. 그리고 이제 그 태종이 이제 임금되니까 역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그
복권된 시기는 대원군 시대에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 공을 인정해서 이제 복권했고 거의 뭐 한 500년 동안 거의 역신으로 몰려 있었는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만든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거든요. 이거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성리학 이념, 그 조선의 그 이데올로기를 그 이데올로기의 기본 방향을 만든 게 정도전이고, 그리고 그 조선 경국전 법과 제도죠. 조선 경국전을 만든 게 정도전이고, 성종 시대에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행정체계가 조선의 그 이후에 지속되는 행정체계가 상당히 완비됩니다만 그거에 이제 사실은 정도전이 선 조선 경국전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경복궁을 만든 것, 경복궁이라고 하는 게 덕치를 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광화문. 경복궁 정문 이름이 광화문인데 이 광은 빛광자입니다. 근데 이 빛광자는 무슨 뜻이냐면 불화자 밑에 사람인 자예요. 본래 사람의 빛입니다. 사람의 빛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이 성화 같은 데 보면 뒤에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두광이나 배광, 후광 있잖아요. 성화에도 그렇고 그 저 불교 그 탱화에도 보면 뒤에 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사람의 빛이거든요. 사람의 무슨 빛? 덕의 빛입니다. 덕의 빛. 그러니까 결국 덕으로 화 다스리는 문. 이게 이제 광화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저기 창덕궁 정문은 돈화문이죠. 돈화문. 그것도 저 중용이라는 책에 대덕, 도나, 소덕, 천류 큰 덕으로 다스린다 이 뜻으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인화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화문 할 때 인이 덕의 어뜸이잖아요. 덕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의 그 일정한 체계를 잡은 것도 다 정도전이거든요. 그 문덕곡을 써서 태조한테 바친 것도 그렇고요. 저기 교서에서 맹자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왕도 이념을 천명한 것도 사실 정도전입니다. 근거는 전부 맹자에 있지만 사실은 그걸 조선이라는 나라에 적용한 건 정도전이기 때문에 거의 조선 왕조의 설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뭐 그 후계자 문제로 최고 권력자와 다투다가 결국 사후의 평가가 아주 낮게 된 거죠. 예, 어쨌든 이제 공맹의 사유가 당시에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공자나 맹자의 주관적인 그 사유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이 덕치나 왕도주의가 형성됐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시간에 그 두 명의 사상가 소개하는 게 쉽지 않네요. 마음을 조금 비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자와 장자인데요. 앞서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그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고 맹자는 기원전 372년에 태어난 게 거의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유가문헌은 고정이 잘 돼 있고요. 지금 얘기할 이 노자와 장자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천이 이런 이제 제자백가들의 전기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사마천 사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기에 봉기가 있고 또 세가가 있고 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와 서가 있어요. 표는 이제 연표고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대입니다. 연대. 역사는 연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역사가 뭔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일단 연대고 연대만이 아닐 뿐이죠. 연대만으로 역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연대 빠진 역사는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그리스 히스토리아에서 나왔는데 이게 연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와 이 그냥 스토리의 차이점은 뭐냐. 연대가 확실하면 히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연대를 바꾸거나 있었던 사실을 빼거나 넣으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거는 저 우열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그 히스토리는 아주 하찮은 기록도 다 히스토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조실록이나 뭐 성정원 일기,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뭐 비가 온 것도 5가지 단계로, 그러니까 보통 비가 온 거는 하우예요. 하우, 비가 내렸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비가 아주 가늘게 내렸다 그러면 미우 이렇게 되고요. 미약한 비. 비가 보통 비와 미약한 비 사이다 그러면 세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 그러면 취우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뭐 비가 엄청나게 왔다 그러면 폭우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이렇게 쓰는데, 뭐 비 온 거를 뭐 그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매일의 기록이 쌓이고 쌓이면 이게 큰 역사적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찮은 기록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정원 일기에도 보면 조선시대 후반에 보면 비 온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고 결국 그 흉년이 될 수밖에 없고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조선시대는 이게 중세 국가로서 양인청이 두꺼워야 그 국가가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산청이 두꺼워야 국가가 시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인청이 결국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게 되고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겹치면 소작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고 유맹이 됩니다. 유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민은 원래 거민, 농사를 일정한 곳에서 머물러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거민이고, 민이 아니라 맹 그러면 도망친 백성이란 뜻이 되거든요. 이게 유맹이 생기게 되면은 그 결국에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도적의 무리가 되고 죄를 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분이 떨어져서 천민이 되고 노비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노비가 많아지면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민청이 그 농경 생활에 종사를 하면서 뭐 병력 의무도 지고 국가의 세금도 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천민청이 많아지면은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후반부에, 그러니까 모든 실학자들이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요. 물론 이제 토지 개혁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시장 경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백성들의 커진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었겠는가?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하찮은 기록들이 이런 커다란 역사적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런 연대에 충실한 그런 기록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써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뭐 역사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이제 그런 거를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 좀 이상한데, 그 화양연화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게 주인공이 장만옥하고 양조위가 주인공이죠. 근데 이제 그 양조위와 장만옥이 아주 순수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촬영할 때 여러 가지 그 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그 잠도 같이 자고 뭐 온갖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잠 같이 자고 이런 거 다 빼버리니까 화양연화 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나 또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어떤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는데,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이랬는데,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만 남겨놓고 저 여자를 다 빼면, 또는 반대로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만 남겨놓고 저 남자 뭐 다 빼버리면 그게 순수의 시대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그 영화 보고 뭐 저 아름다운 사랑 이게 아닌 거거든요. 역사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사적 영웅의 뒷조사를 해보면 온전한 인물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의사, 뭐 열사, 뭐 안중근 뭐 이러지만 다 조사해 보면 이 양반이 뭐 하얼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원흉을 처단했다. 이게 훌륭한데 그 전에 보니까 뭐 동학군도 톱을 하러 다니고 뭐 이런 거예요 또. 예, 예. 그게 그렇게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니까 이게 아주 멋진 사람으로 남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온전하게 멋있기만 하다 그러면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읽는데 찬란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조작한 역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흑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읽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기분 나쁘고 이래야 그게 진짜 역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저 유럽이나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 같은 그 인디언의 그 학살에 대한 그 흑역사 그거 다 빼면 미국이 찬란하고 위대하고 흑인 노예 탄압 뭐 다 빼면 아주 찬란하고 뭐 민주주의 국가고 이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놓고는 뭐 노예 거래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어쩐다 해놓고 제프슨은 뭐 노예 수가 뭐 800명이 넘고 뭐 워싱턴은 300명이 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노예 해방시키면서 왜 이렇게 노예가 많어 그러니까 한단 소리가 다른 데서 노예하는 것보다 나한테서 노예하는 게 훨씬 좋아 뭐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역사를 그냥 어떤 뭐 권력이나 이런 쪽에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은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하여튼 역사 전공 안 한 걸 다행으로 이 시대에 역사 전공 안 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표고 그 당시 이제 그 제도를 비롯한 법과 제도 그 사회 기본 그 제도를 기록한 게 서에 해당하고 그리고 봉기는 이제 이건 전부 인물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기는 이제 황제나 천자,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가는 이제 황제나 천자는 아니지만 역시 한 나라의 임금들이었던 제후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열전은 개인 인물 열전입니다. 근데 열전의 분량 이 전체가 130권이고 52만 6,250여 자 정도 되는데 70권이 열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열전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게 이런 권력자나 뭐 영웅들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여기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위대한 인물들도 나오지만 졸장부도 나오고 간신도 나오고 훌륭한 관리들도 나오지만 홍리 열전도 나옵니다. 그냥 백성들을 쥐잡듯이 그냥 이렇게 가혹하게 통치한 사람들도 나오고 골계 열전, 코미디언 열전 뭐 나와요. 그러니까 뭐 김재동 같은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빨래하는 안악내 이야기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사마천의 역사서가 위대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정말 저 대단한 역사서거든요. 문장은 정말 그 고금에 찬란하게 빛나고요. 그거는 뭐 제가 사기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 공자만 유일하게 세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자는 필부였지만 이제 성인으로 봤기 때문에 공자를 세가에 넣어서 8천자 정도 기록이 있어요. 8천자가 넘습니다. 공자는 이제 일대기가 상당히 충실하게 그걸 다 믿을 수 없지만 사마천은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그대로 기록한다 이런 입장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상하게 공자의 그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열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맹자에 대해서는 137자밖에 할애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맹자 열전은 이 137자가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이 137자만 읽어도 맹자가 어떤 지향을 가졌던 인물인지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장자는 235자, 노자는 454자밖에 안 됩니다. 노자는 그래도 맹자보다 많다 하겠지만 이 안에 3명의 노자가 등장해요. 예. 그리고 장자 235자지만 이 장자 이거 아무리 읽어봤자 장자 신상이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다만 시기로 볼 때 이 노자는 공자보다 앞선 노자가 있고요. 공자와 동시대 초나라의 노래자가 있고요. 공자가 죽은 지 100년 뒤에 노자가 또 있습니다. 그 3명의 노자예요. 그런데 그 공자세가에 보면 이 8천자의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를 만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보다 앞선 시대에 노자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로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공자와 동시대의 초나라 노래자도 노자로 불렸기 때문에 공자와 동시대 인물로 노자가 있었다고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한 100년 이후에 전국시대에 활동한 노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해지는 노자는요, 공자보다 앞선 시기가 어렵습니다. 문헌을 대조해 보면 공자 앞선 시대에 나와서 공자를 비판하는 건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노자라는 문헌을 잘 분석해 보면 유가가 일정 정도의 권력을 형성한 뒤에 이게 이제 학문 권력을 형성한 뒤에 노자가 그 학문 권력으로서의 유가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힘을 얻은 그 이후의 문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자보다 한 100년 뒤에 활동한 전국시대의 인물로 노자를 보는 것이 문헌학적으로는 타당하고요. 그런가 하면 공자나 맹자에는 노자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맹자 같은 사람은요, 그 자기하고 이렇게 이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은 격하게 비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비판이 없어요. 근데 순자에는 노자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 맹자와 순자 사이의 그 인물이 노자다. 지금 현재 전해지는 노자는 그렇다.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론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 같은 경우는 다만 제나라 선왕과 양나라 혜왕과 동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맹자와 동시대 인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수께끼가 뭐냐면 맹자가 굉장히 그 논쟁적인 철학자인데 장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장자도 보면은 천하편에 보면 온 천하의 학술을 다 비판하고 있는데 맹자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죠. 근데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동시대였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학문이나 그 정신적인 정신세계가 문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그 문자를 읽으려면 오히려 어떤 사람이 먼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활동을 하면 그 문헌을 입수해서 비판적 언급을 할 수 있을 텐데 동시대면 오히려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맹자는 천하에서 활동했고 논어물이 달랐다는 거예요. 장자는 강호에서 활동했다. 그러면 천하라는 공간과 강호라는 공간이 다른가? 물리적 공간은 같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같은데 천하는 치천하, 통치의 대상이 되는 그 세계예요. 강호는 물러나서 머무는 곳입니다. 장자는 은자고 맹자는 은자가 아니라 천하를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여러 나라 군주들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섞일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처지도 또 다릅니다. 그 논어나 맹자는 보면 전부 대화체예요. 그러니까 양나라 여왕이 물었다. 그러면 이제 맹자 대활하고 맹자가 대답하고, 노나라 애공이 물었다. 그러면 자활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공자가 대답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군주와 이 현자의 대화 또는 이 선생과 제자의 대화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논어와 맹자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노자는 글자 수가 5,000자밖에 안 될 만큼 압축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게 절성기지, 뭐. 성은 성인이라고 할 때 성이죠. 거룩함, 성인의 가치 이런 걸 절 끊어버리고, 이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영웅이거든요. 중국 고대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면 문화 영웅입니다. 누구냐면 뭐 요임금, 순임금, 뭐 수인시, 뭐 수인시는 이제 부싯돌 숫자인데 인간에게 인류에게 불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 유소시 하면은 집 짓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성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인류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 신농시, 농사 짓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끊어버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노자예요. 그리고 기지, 또 이게 기는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려라. 그러니까 거룩한 가치를 끊어버리고 지혜를 버리면 밀리백배, 백성들의 이익이 100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10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반언입니다. 반언. 반언은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끊어버린다고 진짜 끊어버리면 바보 되는 겁니다. 예. 노자는 이렇게 압축된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축된 문장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추구하는 그 인을 비판하고 의를 비판하고 또 성을 비판하고 지를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인의예지의 가치라고 하는 육아의 가치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의 학문 권력이 일정 정도 형성된 뒤에 나온 철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연대를 짐작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장자는 그래도 맹자와 거의 동시대다 이렇게 비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 또한 문체가 특이해요. 장자는 전부 우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원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원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우화라고 하면 쉽죠. 우화. 전부 이야기예요. 이야기. 분량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 우원은 이 장자는 어느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물음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인공도 정말 특이하고 독특하고요. 그러니까 북쪽 바다에 북명유어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기명이 곤이라, 그 물고기 이름이 곤이에요. 곤. 이 물고기 어자 옆에 형제라고 할 때 곤. 예. 곤인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의 크기가 부지기 기천리하라 몇 천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 기럭지가요. 그게 제가 북쪽 바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북쪽 바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의 크기가 몇 천리인지 모를 정도로 큰데 이 곤이 화이위조 변해서 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새 이름이 뭐냐면 붕이에요. 이게 붕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참 황당한데 그 물고기가 또 새로 변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 깊은 곳에서 헤엄치면서 노는 존재고 새는 이제 하늘을 나는 존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그걸로 변해요. 그리고 이 붕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바람이 불면 이 물을 차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 장천을 솟아올라요. 그 단부요 양각이 상자 구만리라 해서 양뿔처럼, 양각 얘기 나와요. 양뿔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요 양뿔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털 깎는 그런 작은 양이 아니라 이 산양의 큰 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솟아오른 다음에 6개월 동안 남쪽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장자 펼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전부 우원이에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참다운 지배자가 있는가 없는가. 질문 던지고 끝입니다.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요. 예. 이것과 저것을 뒤집어 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펜도 있고 같은 게 여기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은 이것이라 그러고 저것은 저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장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저것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것이 이것이 되고 이것이 저것이 된다. 예.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시와 비로 나눈다. 이것은 옳다 하고 저것은 그러다고 한다. 시와 비로 나누어서 그걸 결국 시비로 나누어 버린다. 예. 그래서 이런 시비가 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도다. 예, 도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맷돌이 있다 그러면 맷돌 정중앙에 이제 이 지돌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고정을 해보니 부정확해요. 어쨌든 손잡이를 갖고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 여기서 곡식이 갈아져 나오는데 이 맷돌의 지돌이가 정중앙에 있으면 이 시와 비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상대를 얻지 못한다. 모든 그 원주 끝부분과의 거리가 이 중앙이 다 일치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평한 정치가 되는 거죠. 공평한 정치. 그 어느 한쪽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장자가 지향하는 도고, 그게 결국 치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맥락을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이야기 우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공자나 맹자를 두고 이제 우리가 불우한 지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덕치를 꿈꿨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고 맹자는 왕도를 꿈꿨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도 이제 유학자인데
맹자와 순자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공자나 맹자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논문이에요. 그 글들 자체가. 그런데 이제 순자의 스케일은 맹자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순자 같은 경우에는 제나라 직하의 죄주를 3번 지내는데 그 학자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어떤 뭐 가장 큰 뭐 국립대학의 총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순자는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근데 맹자는 제나라 선왕이 그런 자리를 제안했는데 뿌리치고 떠나거든요. 맹자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맹자실, 만종의 복록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게 하고 국인이 계속 긍시해오리이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데 맹자가 뿌리치고 가요. 그러니까 맹자는 뭐 대학 총장 자리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왕 밑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했던 정치 철학자죠. 그런데 이제 이 동아시아 이 고대의 철학은 대부분이 정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철학을 잘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덕치와 인정, 왕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무의 자연의 정치가 나온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철학은 대부분이 정치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히랍 철학은 자연 철학에서 출발했고요. 저 사물에 대한 관심, 극단의 이제 아토미즘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동아시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기 이런 거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랍의 그 자연 철학자들이 기 뭐 이런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예. 이거 뭐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인도 쪽은 이제 이게 사유 중심이 이제 깨달음 쪽이죠. 근데 그 장자에도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불우하기는 불우했는데 이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우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명은. 왜냐하면 공자가 노나라에서 뭐 사구 벼슬을 하다가 나중에 대사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구는 도적구자 도둑을 담당한다 이런 뜻인데 치안감이죠. 대사구 이러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쯤 되는 거고요. 작은 노나라에. 그러다 나중에 재상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 이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 나라의 방해로 노나라에서 쫓겨나다시피 다른 나라로 떠나거든요. 그렇게 쫓겨났지만 위나라에 가면 위나라 영공을 만나고 제 나라에 가면 제 나라 경공을 만나고 초나라에 가면 초나라 왕을 만나는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 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불우하다고 얘기 안 하죠 사실은. 맹자가 뭐 온 천하를 뭐 수레를 타고 돌아다녔다 그랬지만 공자는 돌아다닐 때 행색이 초라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상가지구다, 상가집 개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요. 자로하고 여러 제자들이 이 선생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동문에 보니까 뭐 머리 이마는 뭐 요임금 같고 뭐 가슴은 문왕 같고 허리는 우임금 같은 사람이 있던데 행색이 마치 상가지고 상가집 개 같더라. 혹시 당신 선생 아니니까 아닌지 모르니까 가봐라. 가보니 과연 공자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이마는 그러니까 순임금 같다 성인 같다 이거예요. 가슴은 문왕 같고 역시 성인입니다. 허리도 우임금이다 성인이에요. 그런데 상같이 개 같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공자가 막 웃으면서 저 뭐 요임금 순임금 이건 다 헛소리고 상갓집 개 같다는 얘기는 꼭 맞아. 뭐 이렇게 농담하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어렵게 천하를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나면 왕들을 만나요. 근데 맹자는 초라하게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후고 수십성, 뒤따르는 수리가 수십 대고 종자 수백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이 수행하는 당당하게 돌아다니면서 제후들한테 밥 얻어먹고 뭐 돈도 받고 그리고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맹자입니다. 제 나라 가면 제 나라 선왕하고 만나고 양나라에 가면 양나라 혜왕하고 만나고 추나라 가면 목공 만나고 뭐 등나라 가면 문공 만나고 뭐 이런 게 맹자예요. 근데 이제 대우를 잘 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우를 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록이 이제 맹자에 남잖아요. 양나라 혜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양나라 양왕이 무사를 중시하고 맹자와 같은 문사를 홀대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맹자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맹자가 기록을 했냐면 양나라 양왕을 만났는데 망지불사인군이요. 멀리서 보니까 인군 같지도 않고 취지불견소원이라 가까이 가봤더니 위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자가 졸지에 묻기를 천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왕이 자기가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다면 맹자를 그렇게 홀대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인물들입니다. 공자나 맹자는. 그런데 이제 이 장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장자가 살았던 그 지명 이름은 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사마천 사기도 그렇고 방고 한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헌의 기록이 몽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신 국가가 다릅니다. 사마천 송나라라 그러고 저 한서에서 위나라라 그러고 그리고 또 당나라 때 한유는 저 초나라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살았던 이 몽이라는 곳이 한때 송나라 땅이었고 또 나중에 위나라가 점령하고 또 한때는 초나라가 점령했던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이런 데 살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참 그 골치 아프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만세하고 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살면서 자꾸 뭐 일본 만세, 아니면 뭐 북한 만세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IS 만세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이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라에서 살면 처음에 이제 송나라 만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위나라가 쳐들어와서 위나라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럼 굳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송나라 만세, 위나라 고홈 뭐 이러면 좀 살기 힘들잖아요. 예, 그럼 그냥 위나라 만세하고 사는 거죠, 뭐. 예,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 뭐 프랑스도 그렇게 살고 뭐 다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막 그냥 그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초나라가 또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럼 또 할 수 없이 초나라 만세 뭐 이러는 거죠. 차라리 뭐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송나라가 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송나라 만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지난번에 위나라 만세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이게 골치 아프죠. 우리 근대 현대 사회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났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거죠. 지금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다행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황순원 선생 그 소설에 보면 학 있잖아요. 학. 그게 보면 이제 이 38선 본래 38선이었죠. 38선이란 선이 원래 없죠. 원래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가 잘라버리면 이런 직선의 국경선이 생기죠.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발생할 때 직선의 국경은 없죠. 누가 자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여기 38선 이남 지역에 이 덕제하고 성삼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이제 위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성삼이가 아버지한테 피난 갑시다. 피난을 가든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성삼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농부가 땅을 놔두고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냐. 세상이 어떻게 바뀐 간에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 되는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뭐 세상이 어떻게 되건 중세, 봉건 사회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건 뭐 자본주의 국가건 농부가 농사 지으면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성삼이는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덕제가 아버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덕제 아버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농부가 수확할 곡식을 놔두고 어디로 가? 이러니까 덕제는 그냥 남았습니다. 내려왔죠. 뭐 어떻게 합니까? 완장 찼죠. 자, 그런데 이제 성삼이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제 너 임마 완장 찼다며. 너 이제 난 죽었다 이렇게 데리고 가거든요. 총살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다가 이제 보리밭을 지나다가 어린 시절 학 사냥할 때 학을 사냥하려고 이제 학을 잡으려고 그래 갔다가 실제로 이제 그 일본군 헌병들이 와서 학을 이 총으로 쏴서 잡으려고 합니다. 일본 사냥꾼들이 와서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어린아이가 학을 쫓아가지고 사냥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호이호이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학이 날아오르다가 총소리가 나면서 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학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까이 가봤는데
학이 다시 날아올라요. 예. 저 총이 안 맞고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이 성삼이가 덕제 보고 야 우리 학산양하자 그러고 이제 엎드려서 보리밭을 기다가 이제 덕제는 덕제대로 가고 성삼이 성삼대로 가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이 시기를 다룬 그 작품들 보면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들고 너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총 들고 너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칸트의 정언명령 아닙니까? 그냥 난 네 편 아니야. 이래 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예. 뭐 총든 편인 거죠. 뭐. 예. 총든 편. 예. 이제 이청준 소설에도 그런 대목 나옵니다. 예. 그런 곳에 산 거죠, 장자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생존이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을 통해서 뜻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 우원은 굉장히 재밌는데 장자의 속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장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 밝게 읽으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은 이제 노자와 장자가 같이 통하는 무위인데 무위를 통해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장자에는 첫 번째 소요가 나오고 소요라는 개념 나옵니다. 장자 첫 번째 편이 소요유거든요. 유는 노는 겁니다. 예, 이 당시에 이게 농경 사회에서 게다가 전쟁과 폭력의 얼룩전 시기에 노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방황, 소요 방황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은 어떤 거냐면 안 좋은 개념이죠, 사실 방황은. 왜냐하면 방황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한때 방황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헤맨다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장자는 좋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소요는 어떤 말과 짝을 이루냐면 침화, 낮잠 자는 걸로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방황은 무위와 짝을 이룹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친구였던 해시가 자기 마을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뭐 높이는 뭐 산보다 더 높아요. 산을 위에서 내려다볼 정도로 높고 뭐 첫 번째 가지가 사람 10길 위에 비로소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가지도 꼬불꼬불하고 뿌리도 꼬불꼬불하고 무슨 그래서 곱자나 뭐 이렇게 곡척을 대서 재단을 할 수가 없고 먹줄로 직선을 만들 수도 없고 뭐 기둥으로 만들어 세우면은 쉽게 좀이 슬어서 무너져 버리고 문짝을 만들려니 진액이 흘러나와서 손을 댈 수가 없고 뭐 배를 만들어 띄웠더니 가라앉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크기만 크지. 그래서 그 비유를 하면서 장자를 툭툭 치면서 야, 이 나무가 대이무용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는데 크기는 하나 무용지물 쓸모없다. 근데 자네 얘기도 그래. 이야기가 거창하기만 하지 쓸모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장자의 아픈 곳을 막 찌르거든요. 그랬을 때 장자가 대답한 게 이 소요치마 방황무입니다.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나는 뭐 그걸 잘라서 뭘 문짝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걸 무하유의 고을은 유토피아거든요. 그러니까 무하유지향 이런 말을 씁니다. 하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이게 무하유예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도 말이 이제 토피아가 장소죠. 토포스에서 나왔죠. 토포스에서 없는 곳입니다. 이 지상에 없는 장소. 토마스 모 유토피아가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유토피아 이상향인데 유토피아의 반대말은 뭡니까? 보통 디스토피아 이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유토피아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반대가 유토피아고요.
이상하게 디스토피아의 반대도 현재가 되는 거죠. 디스토피아는 아주 암흑의 미래상을 그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곳이에요. 무아유지향이. 그 이상향이죠. 지금 현실에 없는 그런 이상향에 있는 광막지야 아득히 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곁에서 소요는 본래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주야가 30소요예요. 그러니까 12진법, 24진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중국 고대 특정 지역에서 하루 전체를 30소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48분 정도 시간이 되는 거죠. 치마는 누워서 낮잠 자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 나무 아래에서 낮잠이나 자고 이런 얘기예요. 한 48분 정도. 소요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산책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산책을 막 2시간, 3시간 하면 소요가 아닙니다. 뭐 1분, 2분 해도 소요가 아니고요. 한 48분 정도. 물론 48분에 꼭 맞추려고 하면 그것도 소요가 아니에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도 소요 정도의 관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고슴도치 이 가시 때문에 찔려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 얘기처럼. 그게 소요예요. 나 같으면 거기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리고 또 그 나무 곁에서 뭐이 아무 하는 일 없이 방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황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죠. 나쁘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하면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그런 건데 그 의미는 직접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목적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의미를 못 찾으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자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목적만 남아있는 삶은 어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삶은 공허할지 몰라도 목적만 있는 삶은 진짜 지옥이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치마는 아주 게으른 자의 얘기죠. 게으르고 불성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방황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에 굉장히 성실하고 목적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달려갔는가? 전쟁터로 달려갔죠. 전부. 전쟁은 왜 하는가? 이익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리라는 글자가 이 벼화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그리고요. 나무 줄기, 나무 뿌리, 나무 가지예요. 그 벼는 여기다가 이렇게 벼가 익으면 한쪽으로 곡식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가. 그 보리는 이렇게 대칭으로 그립니다. 보리는 대칭으로 자라죠. 벼는 한쪽으로 이렇게 숙이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칼로 베는 것 또는 칼로 위협해서 수확한 곡식을 탈취하는 것 이게 리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전쟁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나라 군대가 노나라 성주의 벼를 탈취해 갔다 뭐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효자 충신 도리 다 해도 1년 내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태풍이나 가뭄이 들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되게 농사를 짓지 않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 간단합니다. 1년 내내 칼싸움만 하다가 가을이 돼서 어디 농사 잘 지어진 데 있으면 가서 뺏어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리입니다. 리라는 글자. 그럼 1년 내내 칼싸움 하던 자들과 1년 내내 농사 지은 자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년 내내 칼싸움 하던 자들이 이기겠죠. 가장 큰 이익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백과 철학자들 전부 전쟁에 반대예요. 손자 빼고. 손자와 법가 빼고요. 노자, 장자, 묵자 다 반대입니다. 근데 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성실한 사람들이 결국 전쟁터로 달려가서 성공하면 남을 죽이고 실패하면 지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떤 지고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내세우는 거예요.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게 장자의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격이 훌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나쁜 짓은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가지고 뭐 병력 문제 뭐 이런 걸 연결시켜도 장자 같은 거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되기 힘들 겁니다. 너 왜 군대 안 가? 그러면은 무슨 양심의 자유, 뭐 종교적인 자유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저는 그냥 낮잠 자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거 완전 인간 말종이구만 이런 식의 비난을 받기 쉬운데 장자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남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무리 불성실하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사유가 이제 발전해서 한쪽에서 이제 유가, 한쪽에서 이제 도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라고 하는 걸 공자나 맹자가 당신 유가 철학자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학파를 구성했으니까. 근데 장자나 노자 같은 경우에 당신 도가야 그러면 도가가 뭐야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도가로 이렇게 서로 뭐 어떤 학파를 구성하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의 일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